뇌졸중에 한번 걸리면 단순히 병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쩌면 한 달에 4,500만 원짜리 월세가 추가로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경제적 손실까지도 생기는 거죠. 굉장히 활발하게 일해야 되는 나이에 뇌경색이라도 만약 오게 된다면 1년에 1억이 넘는 비용을 손해볼 수도 있는 질병인 거죠. 이런 세월이 1년, 10년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시력 상실도 좀 빠르고요. 나중에 콩팥에 문제가 생겨서 만성 콩팥 질병에 의한 투석이라든지 이런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정세현아 의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혈관 약하신 분들은 정말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질환이 있죠. 네, 바로 뇌졸중입니다. 오늘은 이 뇌졸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정말 저희 채널에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신경과 전문의 장민욱입니다. 오늘 원장님과 함께 이렇게 방송 네. 나올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경희의료원에서 좀 네. 출연을 잠시 했던 네. 기간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중풍 환자분들을 많이 봤어요. 많죠. 뇌졸중을 또 네. 한의학에서는 중풍이라고도 하는데 네. 아무래도 원장님께서는 평소에 이제 뇌졸중 환자분들을 많이 또 계실 그렇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병이 그렇겠지만 또 이 뇌졸중이라는 게 일반 다른 질환에 비해서 병을 앓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의 질이 또 얼마나 좀 달라지는지 네. 장애가 남잖아요. 맞습니다. 이 한의학 관점에서 보는 중풍의 개념이 사실 조금 더 넓은 개념인 것 같아요. 현대의학 쪽에서는 혈관의 문제에만 국한해서만 이제 뇌졸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워요. 뇌졸중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뇌에 이제 한 가운데 적중했다라는 뜻으로 적중했다. 씁니다. 뇌졸중에 한번 걸리면 뇌출혈인지 뇌경색인지에 따라서 다소간에 좀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뭉뚱그려 봤을 때 약 30% 정도의 환자가 내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심각한 단계의 후유증이 나오죠.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내 혼자서는 먹고 자고 일상적 생활을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나의 가족 또는 간병인들이 도움을 또 줘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참 힘들어요. 네, 사실 네. 이게 단순히 병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쩌면 한 달에 4,500만 원짜리 월세가 추가로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경제적 손실까지도 생기는 거죠. 우리가 4,500만 원짜리 월세방을 어떻게 삽니까? 근데 병 한 번 잘못 앓으면 그렇게 변할 수도 있는 게 바로 뇌졸중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참 뇌졸중 중풍 환자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거든요. 많죠. 네. 근데 최근에도 암보다 뇌졸중 환자분들 좀 있으신가 어떤가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흔한 암들이 이제 폐암, 위암, 대장암 같은 것들인데요. 각각의 암의 발생 빈도보다는 뇌졸중의 발생 빈도가 더 높습니다. 사망률도 더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고혈압에 대한 관리가 정말 잘 이루어졌어요. 특히 한국인들의 나트륨 섭취량이 많다는 홍보 때문에 또 경각심을 많이 가지셔서 나트륨 섭취율도 많이 줄었죠. 그 덕분에 혈압약 드시는 분들도 많아졌고 또 혈압을 자주 측정하시면서 잘 조절이 되니까 이 뇌출혈의 발생 빈도가 어마어마하게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했던 이제 90년대 후반, 2000년대 네. 초반에는 사실 비등비등했어요. 그래서 신경외과에서 다루는 뇌출혈의 빈도와 또 신경과에서 다루는 뇌경색의 빈도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는데요. 그게 이제 2000년대 넘어가면서 완전히 역전되고 그리고 지금은 뇌출혈에 비해서 뇌경색이 4배 정도 많습니다. 원장님 뇌경색하고 뇌출혈하고 어떻게 조금 다른가요? 뇌 안쪽에 있는 혈관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지 혈관이 막히면 그것이 뇌경색이고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인데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발생하는 원리는 같습니다. 그럼 혈관이 터지는 것과 막히는 것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지? 하는데요. 혈관이 터지는 원리도 동맥경화 때문에 막혀가다가 그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터지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지주막하 출혈을 만드는 뇌동맥-꽈리, 뇌동맥류인 경우에는 다른 기전을 가지고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동맥경화에 의한 이제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막혀가다가 그대로 딱 막히면은 뇌경색으로 되는 거고요. 막히다가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터져버리면 뇌출혈이 되는 거죠. 근데 출혈이 한번 발생하면 이 뇌 안에는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대량의 출혈이 발생하게 되고 많은 뇌신경 세포가 그 압력 때문에 받는 손상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한 손상을 받게 되고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가 많죠. 반면에 뇌경색은 생명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뇌경색은 대뇌 반구에
3분의 2 이상을 손상을 받아야 이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뇌경색이 아니고서는 웬만해서는 사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더 큰 함정이 있는 거죠. 생존하더라도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이제 뇌경색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뇌경색 환자의 연간 치료, 간병에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약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에 달한다는 연구 보고들도 많습니다. 완전 연봉이네요. 맞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일해야 되는 나이에 뇌경색이라도 만약 오게 된다면 그 기회비용까지 따지면 1년에 1억이 넘는 비용을 손해볼 수도 있는 질병인 거죠. 그러니까 뇌에 생긴 이제 병인데 그 중에서도 뇌혈관에 문제가 생긴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뇌혈관은 크기에 따라서 큰 혈관, 대혈관계와 소혈관계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대혈관계에 생기는 뇌경색은 대부분은 동맥경화에 의해서 생깁니다. 뭐 우리가 흔히 알고 계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런데 한국인을 비롯한 이 동북아시아권에 있는 민족들은 아주 특징적으로 소혈관성 뇌경색이 많이 생깁니다. 보통 우리 머리카락 정도의 굵기를 이제 40마이크로미터 정도라고 보고 40 있는데요. 마이크로. 네. 소혈관으로 분류되는 혈관이 대개 10마이크로미터 미만을 와. 소혈관으로 분류합니다. 머리카락의 4분의 1 정도예요. 네, 그 그렇죠. 정도로 가는 게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리카락보다도 훨씬 더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 뇌와 눈 그리고 콩팥에만 존재하는 혈관입니다. 근데 이 혈관은 큰 동맥에서부터 원래는 모세혈관을 거쳐서 정맥으로 빠져나가는 일반적인 혈액순환계와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뇌는 이 크기는 되게 작잖아요. 네. 우리 몸 전체의 약 2% 정도밖에 안 되는 무게지만 우리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심장이 뿜어대는 혈액의 약 15에서 20%를 소모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 작은 기관인데도 굉장히 많은 혈액 소모를 해야 되니까 모세혈관으로는 혈액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굵은 혈관에서 바로 직접 나가는 소동맥이라고 하는 동맥으로부터 혈액 공급을 직접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혈압이 올라갈 때마다 그 혈압에 의한 엄청난 압력을 감당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순간적으로 확 치고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고 확 치고 올라갔다 떨어지는 이런 반응을 여러 차례 경험하다 보면 결국은 이 소동맥, 소혈관에 손상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누적되는 거죠. 뭐 하루 이틀 열받으면 살 수도 있고 하루 이틀 잠깐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이런 세월이 1년, 10년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점점 뇌에 있는 소혈관은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시력 상실도 좀 빠르고요. 나중에 콩팥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만성 콩팥 질병에 의한 뭐 투석이라든지 이런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러면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왔을 때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조금 이런 증상이 생기면 병원에 반드시 가셔야 한다는 네. 점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뇌경색을 알아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을 쭉 여쭤보면은 10명 중 4명이 전조 증상을 경험하셨던 분입니다. 꽤 많으시네요. 꽤 많죠. 네. 물론 뇌졸중이라는 그 진단 가치의 첫 번째가 갑자기거든요, 사실은. 갑자기. 네. 전혀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어떤 신경학적 증상이 생겨서 병원에 갔더니 뇌경색이다, 뇌졸중이다 이렇게 진단을 받게 되는 건데 사실은 자세히 여쭤보면 그게 갑자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조 증상이 그 전에 한 일주일 전에 또는 한 달 전부터 서서히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전조 증상을 우리가 미리 알 수만 있다면 뇌졸중 중에 절반은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전조 증상으로 크게 5가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5가지. 네. 첫 번째는 편측 마비입니다. 뭐 한쪽 팔다리에 마비가 오는 거죠. 팔을 들지 못할 정도로 또 걸음을 뗄 수 없을 정도로 마비가 심하게 왔다면 아마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하실 거예요. 그런데 잠깐 동안 힘이 조금 빠졌다가 다시 돌아왔다면 왜 이러지? 하고 조금 팔이 무거운가? 어깨가 좀 어디가 안 좋은가? 하고 넘기실 수도 있는 문제죠. 제가 사실 요즘에 물건을 이렇게 집을 때 네. 옛날에는 안 놓쳤는데 네. 자꾸 이렇게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 지금 저기 MRI 찍어. 이 같은 쪽 방향성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뭐 손가락에만 힘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요. 팔다리 전체적으로 힘이 빠집니다. 우측 팔다리 전체적으로, 좌측 팔다리 전체적으로 힘이 빠지는데 안면 쪽 마비도 거의 같은 방향을 따르지만 단 한 가지
이제 뇌의 아래쪽 부분은 연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연수. 네, 이 부분에 뇌경색이 생기면은 이제 얼굴은 반대쪽 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얼굴 쪽까지 같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팔다리가 한쪽에 힘이 아주 미묘하게라도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뇌혈관 질환을 의심하고 서둘러 병원을 방문하셔야 됩니다. 증상이 조금 나타났다가 금세 좋아지더라도 가능한 119를 불러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고 유리합니다. 119를 통해서 뇌경색이 의심된다고 해서 이제 응급실로 실려 들어오시는 분들은 응급실에 중증도 분류해서 굉장히 높은 등급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환자분들보다 우선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편측화되어 있는 위압감을 겪고 있다면 꼭 119를 이용하시는 걸 그걸 어떻게 좀 느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깨가 좀 무겁거나 네. 아니면 발을 끌거나 어떤 식으로 보통 좀 나타나나요? 완전히 힘이 빠졌다면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겠지만 아주 미묘하다면 두 가지 테스트법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응급실에 편측마비를 호소하고 환자분들이 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검사가 팔을 앞으로 쭉 나란히 한 상태에서 하늘 방향으로 펼치고 눈높이까지 들어서 눈을 감고 10가지 숫자를 세보세요. 이렇게 숫자를 세었을 때 아주 미묘하게나마 힘이 빠지는 곳이 있다면 손바닥이 안쪽으로 살짝 기우는 듯한 모습이 발생할 수 있고 기울면서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팔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동작은 어느 정도 뇌에서 많이 인지를 해요. 눈을 감고 있어도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지만 살짝 돌아갔는지 조금 펴졌는지 그 몇 도의 차이까지는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딱 봤을 때 10초 지난 뒤에 눈을 딱 떴는데 한쪽 방향의 팔이 이렇게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그쪽에 힘이 빠졌다고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방법이고 이 하체 쪽의 근력을 평가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네. 이것은 우리가 흔히 깽깽이라고 하죠. 네, 깽깽이. 한쪽 발로 뛰는 걸 해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주 미묘하게나마 힘이 빠지면 한쪽 발로 점프를 뛰었을 때 잘 안 되죠. 제자리에서 점프를 제대로 뛰지 못하고 양쪽의 차이를 느낍니다. 그냥 단순히 걸음을 걸을 때도 다리가 끌리는 수준이라면 금세 그건 알아차시겠지만 좀 심각한 네. 거고. 이렇게 팔다리에 위압감 테스트를 해보시고 한쪽 방향에 힘이 빠진 것이 명확하게 느껴진다면 119를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안면 마비를 검사하는 마비.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하고 웃어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거울을 또는 휴대폰으로 셀카를 이렇게 찍는 모습을 하면서 이 하고 웃었을 때 나의 평상시 표정과 달라지는지 보시면 돼요.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분들에게 카톡으로 한번 보내보는 거죠. 나 혹시 좀 이상하니?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되겠죠. 한쪽만 올라가고 그런가요? 다른 네, 쪽은 그렇습니다. 마비가 되니까. 마비가 온 쪽은 이렇게 축 처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처진 상태에서 이 하면 한쪽만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거죠. 또 구안화사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네네. 예, 그런 이제 증상들이 생기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양치할 때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이 네. 하니까. 맞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발음의 문제가 생깁니다. 발음. 네, 구음장애라고도 구음장애. 하고요. 또 발음장애라고도 하는데요. 발음장애는 마치 엄청 술에 많이 취한 것처럼 발음이 또박또박 안 나오죠. 발음이 또박또박 안 나와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술 한잔 하실 것 같은 듯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시도해 보거나 아니면 아는 노랫말대로 또는 아는 뭐 애국가라도 한번 이렇게 불러보시면은 발음이 제대로 안 나오는지 테스트 해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 채널 이름도 약간 발음이 어렵거든요. 이 라레는 네, 어려워요. 설음이거든요. 이 설음이 사실 제일 발음하기 어렵기 어렵죠. 때문에 네. 이걸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네 방법은 번째. 균형 장애가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균형 장애요. 네. 어지러움증과는 좀 다른데요. 그렇게 많이 어지러운 것 같지는 않은데 똑바로 서 있으려고 하면은 자꾸 균형이 이렇게 좀 바닥이 기울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거나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으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몸이 좀 기우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네, 그러면 뇌졸중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는 평상시에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양상의 강도 높은 두통이 있다면 역시 이제 뇌출혈을 의심해 볼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도 서둘러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증상이 뇌졸중을 의심해 볼 수 있는 현상인데요. 근데 이제 반복적으로 이런 증상을 늘상 겪어오셨던 분들도 있잖아요. 뭐 항상 그렇죠. 어깨도 안 좋고 고관절이나 무릎도 그러니까 안 그게 좋으신 문제인 것 것들. 같아요. 그래서 내가 늘 겪어왔던 문제하고 감별이 좀 잘 안 된다는 데서
네. 노인 환자분들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오늘도 좀 어깨가 안 좋구나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사실 뇌졸중은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는 질병인 만큼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시면 나머지 가족이 뭐 집에 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볼까, 뭐 한숨 자고 일어나 볼까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빨리 병원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뭐 그렇게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때 119를 불렀다고 해서 아무도 뭐라고 하시는 분도 없고 벌금 내시는 거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담 없이 공공 서비스들을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해주신 이 5가지 증상 중에 하나라도 뭔가 갑자기 나타났고 또 예전과는 뭔가 좀 다르다라는 게 있으면은 그냥 병원을 빨리 가보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네. 어떻게 이 뇌졸중, 무서운 뇌졸중을 피해갈 수 있을지, 관리 방법, 평상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체크해야 할지 좀 알려주세요.